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료는 다 받았나? PDF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 모시고 있다. PDF는 컬러니까 컬러로 된 거 필요하면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은 총론, 그리고 내일은 강론이랑 행정법 맨 마지막에 할 거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관련된 법률 몇 개 체크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내일은 빠르게 진행될 거니까 집중력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총론을 지금 4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죠. 4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중요한 것만 딱딱 집으면서 넘어갈 거니까 순간적으로 놓치면 확 지나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요.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대륙밖의 국가의 경찰 개념부터 갑시다. 고대 및 중세 나온다. 그죠? 고대는 모든 국가정과 헌법과 일체 정치라고 나와야 되죠. 일체 정치를 제외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중세 국가 시대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개수됐다라고 이야기했죠. 프랑스, 독일 동그라미 하고 양쪽으로 화살표 걸어서 시험에 두 가지 바꿔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16세기가 되고 나면 십자군 원정 실패하게 되면서 교황의 힘이 약해지더라. 그래서 교행정만 뜯어서 교회 안으로 쫓겨난다 그랬죠. 교행정 제외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경찰국가 시대는 지배권자가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왕은 교황으로부터 물려받은 사회니까 당연히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력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군 외사 밑에다가 국가 목적적 작용이라고 적어두시고, 국가 목적적 작용은 경찰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지?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일어나죠. 국가와 사회의 분화가 일어난다는 거 옆에 적어두시고. 경찰국가 시대의 국가와 사회의 분화, 행정과 경찰의 분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죠. 됐지? 그 다음 행정과 사법을 구별했던 최초의 조약은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베스트팔렌 조약도 옆에 하나 적어두시고. 그러면 경찰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회목적적 행정이잖아. 내무행정과 사회목적적 행정은 같은 말이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회목적적 행정 안에는 뭐 소극적 질서유지도 들어있고 적극적 복지행정, 적극적 급부행정까지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적극적 복지행정에다가 줄 거 두세요. 법치국가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지는 거라 이야기했다. 그죠? 거기 계몽철학 하나 적어두시고, 계몽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니까 자의식이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간섭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지? 첫째 줄에 보시면 적극적 복지행정은 경찰 개념에서 빠져버리고 소극적 질서 유지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법령은 순서대로만 보면 되죠. 일방, 형제, 지자, 부합 이렇게 갈 겁니다. 프로이센 일반나트법은 절박한 위험 방지, 제거도 같은 이야기가 되고, 프랑스 제와 형벌법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한다. 이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해서 법제화했다 그랬고, 지방자치법제는 자치제 경찰인데 아직 법치국가 시대니까 위생사무가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죠? 그대로 위생사무 남아있다는 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서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 합당한이란 말과 같은 말 적합한도 밑에 적어두시고. 한주야. 됐지?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쪽에 독일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전승기념비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의 건축 금지 명령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죠. 축소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연도 순서대로 갔을 때는 거기 표에 세 번째에 들어가야 되죠. 화살표 하나 그려두세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찰이 아닌 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구분되고, 협의의 행정경찰이 구청이나 시청이 담당하는 위생, 영업, 건축과 같은 이야기. 비경찰화의 대상이 되는 건 협의의 행정경찰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갑시다. 대륙법계에 살던 유럽 이주민들이 와서 영미법계를 만들게 되고, 영미법계를 만들었던 유럽 이주민들은 지배계층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이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대륙법계와는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경찰이 국민에 대해서 통치하는 거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합니다. 옆에다가 대립이라고 적어두시고 이게 싫어서 지금 영미법계를 만드는 거니까 거기 경찰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의사로 만든 사람이죠. 자치권이죠. 대립 X라고 적어두세요.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경찰의 개념이 무언가를 빠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성질과 발동 범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영미법계는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경찰국가 시대의 재군에서 빠졌던 대륙법계고 영미법계는 범죄와 위해로부터의 보호가 경찰의 본연의 임무로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그대로 있다 그랬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 안 한다는 게 영미법계라는 거. 대륙법계는 축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경찰의 개념이 축소되지만 영미법계는 초기에는 인디언과 야생동물로부터만 보호하다가 지금은 다양한 범죄에 대응해야 된다. 그죠? 범위 확대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 즉 수사도 경찰의 임무가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영미법계의 영향이라고 적어두시고 우리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따로 뽑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와 달리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다 그랬잖아. 3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옆에다가는 제복이라고 적어두셔야 되죠. 경찰 제복을 입고 하는 일은 그 일의 종류가 뭐든지 아무 상관없다. 국가 목적적 작용이건 사회 목적적 작용이건 권력적 비권력적 가릴 것 없이 경찰 제복 입으면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고 조직 중심이란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정법적 개념이란 것도 하나 줄 거 두시고 타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이 경찰 제복 입을 일은 없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안 된다 그랬지. 사법, 정보, 보안까지가 바로 국가 목적적 작용이고 서비스 활동은 명령 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찰 제복을 입고 하는 거니까 전부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는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고 적어두세요. 국가 목적적 행정은 애시당초 규정이 되지 전제사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019 체크하시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다. 됐죠? 성질과 작용을 중심으로 학문상 이론상 개념이라는 거 실정법상 개념 X라고 적어두죠. 타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일도 질서 유지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있고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 여러 차례 그렸던 거 있다 그죠?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는 서로 별개의 개념인데 교집합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옆에 교집합 하나 적어둡시다. 풍속, 교통, 경비경찰 이런 것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행정경찰은 거기 보세요. 행정경찰이라고 나오면 내가 앞에 광의가 생략된 거라 그랬죠. 그럼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을 합해서 부르는 거니까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일은 공통적일 수 있는 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밖에 없다 그랬고 사법경찰은 수사다 그죠?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만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넘어갑시다. 경찰의 분류 기준만 정확하게 보면 된다. 첫 번째 행사, 목적 체크합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고 상권분립사상도 줄 거 두시면 되고 보안경찰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고 협의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 부수적 목적이 소극적 질서유지니까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예진시 체크하시고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라는 거. 그 다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은 덩치가 크고 자치경찰은 덩치가 작다 그랬죠. 따라서 자치경찰은 거기 운영과 개혁이 용이한 거고 제주도의 자치경찰을 기존에 뒀던 이유는 제주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거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고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기는 쉽다. 다만 자치경찰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니까 타 기관과의 협조는 곤란하다. 국가경찰 큰 조직을 이루고 있으니까 타 기관과의 협조 조정이 용이하다 맞죠? 서울에 문제 생기면 경기남부 경기북부 다 와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라든가 정확하거나 광역범죄에 대처하기도 좋겠죠. 단점을 보시면
경찰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날 우려는 있다. 경찰청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고 해도 거절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랬죠. 그거. 그 다음에 관료화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은 떨어질 수 있다. 내가 잘리지 않으니까 국민 이야기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비상경찰시의 계엄령이 떨어지면 계엄법에 따라 군대가 질서유지권을 가지는 거니까 위의 정도와 적용법규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질질봉 체크하시고, 다만 봉사경찰 즉 서비스는 어차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없다 그죠? 그러면 구분의 전제는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전제로 한다. 밑에 실질적 X라고 적어두세요. 고등경찰은 정치라고 적어두시고, 사회적 가치나 이익에 따른 구분인데 프랑스에서 유래됐다는 거 독일 X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찰의 임무 규정 가서 봅시다. 뭐 경직법이랑 국자법이랑 똑같은 건데 몇 호에 뭐가 있는가만 잘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생범, 경위, 교외, 공 가든지 교외, 경위, 공범생 가든지 순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나옵니다.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 거기다가 두 군데 별표하시고, 공공의 안녕은 개인, 거기 보시면 3요소 보세요.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이 제1요소고,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 나오면 거기 적어야 되죠. 가발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원래는 벌할 수 있는 범위에 이르러야 경찰권을 발동하는 거지만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경찰권 발동 시기를 늦추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고, 개인의 권리와 법익 밑에다가는 사유재산, 생명, 신체, 무형적 권리까지 다 적어두셔야 됩니다. 무형적 권리도 모조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집단에 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중적 개념 그거 체크하시고, 공공질서는 불분구범의 총체 별표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공질서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 명확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성문규범인 공공의 안녕 다 적용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적용할 게 없으면 그때서야 적용하는 게 되는 거죠. 보충적 개념이다. 그리고 시대마다 보는 눈이 다 달라진다 그랬죠. 유동적, 상대적 개념이고, 상대적 밑에다가 같은 말로 가변적이라고 하나 적어둡시다. 그 다음 성문화 경향, 성문화 추세 밑에 같은 말이 법적 전면규범화였죠. 법적 전면규범화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 싹 다 공공의 안녕으로 규정해버리니까 적용 범위는 점점 축소되는 거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할 때는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기준은 아주 엄격해야 된다.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된다는 거. 그 다음 위험의 인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온다.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 오상위험과 같은 말은 추정적 위험이고, 정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시험 지문에는 추상적 위험으로 틀린 지문으로 나오니까 조심해서 보시고, 외관적 위험과 위험혐의 두 가지는 사려 깊은 판단, 거기가 키워드였죠. 생각에 문제는 없더라. 그래서 외관적 위험,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경찰관의 개입은 적법한 경찰 개입이 되는 거고,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다만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옆에다 적으셔야죠. 특별한 희생 이렇게 적어야지. 위험 혐의는 역시나 사려 깊은 판단에 별표하시고,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 조사 차원에서 경찰 개입은 정당화시키지만 범인을 체포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직접적인 경찰관 발동은 안 된다 그랬고, 오상위험은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경찰관 혼자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여지가 있죠. 옆에 적으세요. 오상위험은 경찰상 위험이 아니라고. 경찰상 위험이 아니다 이 말은 경찰에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이 뜻이죠. 그것도 하나 적어두시고. 그 다음 경찰의 관할로 가서 봅시다. 국회에 나와 있다 그죠? 경찰 공무원은 국가경찰 공무원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X.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는 여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 위해성 경찰 장비 도입할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다. 밖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습니다. 체포 후 의장 지시.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때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외교공간과 외교사절의 개인 숙소라든가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교통수단 체크하시고. 들어가지 못하는 건 국제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국제적 관습이 되는 거고, 화재나 감염병의 발생과 같은 상태 책임의 대상이 될 때는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미군 영내에 원칙적으로 못 들어간다.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동의한 미군 당국이 동의해 준 경우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 되고, 옆에 법정 적읍시다. 법정 내외 다 들어가도 되죠. 개정 전후 불문 두 가지 적어두세요. 법정 내외에 들어가도 되고 개정 전후도 불문이에요. 그 다음 경찰인권보호규칙으로 갑시다. 거기 보시면 자문기구 체크하시고 의결기관 X 물어보는 것뿐이지 구속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구성은 7에서 13명이죠. 고충심사은회가 7에서 15명이고 여기는 7에서 13명이다. 5, 7 말고만 내가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인권 문제는 성과 관련된 문제가 많으니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초가 하면 안 됩니다. 5대5 또는 최대 6대4까지만 허용된다는 이야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는 거 나와 있다. 그죠?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이 나오는데 당연직 위원은 경찰 중에서 되는 거고 위촉은 내가 부탁할 촉자라고 이야기했죠. 부탁해서 모셔오는 사람이니까 뭐는 안 된다고 됐지? 경찰은 안 되고 정치적 색깔을 띠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아래쪽에 거기 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 세 글자, 감사관 세 글자 맞추시고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박스에 있는 거 네 종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죠. 여기는 3년이니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3년이고 교원이나 교직원으로 근무한 거 3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인권 분야 3년 이상이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각각 한 명씩은 무조건 포함돼야 되니까 일단 4명은 기본적으로 짜여진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 다음 위촉위원회 결격사유 1호, 2호, 4호 묶으세요. 1호, 2호, 4호는 뭐에 관한 이야기야? 정치적 색깔과 관련된 거죠.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선거의 후보자, 선거에서 취임한 공무원, 그리고 선거 사무관계자나 정당의 당원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3호는 경찰이죠. 경찰직에 있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임기는 2년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2차례 연임 가능하다. 2차례 동그라미 별표. 우리가 배우는 위원회 중에 위원이 2차례 연임 가능한 건 여기밖에 없다 그랬어요. 위원장의 직무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위원장의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촉일자 빠른 순 연장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30일 이내 동그라미.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데 크게 일이 많은 위원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기가 6개월 미만이다. 그러면 괜히 위원장 뽑아놓으면 그 사람 연임 안 되니까 위원장을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위원장 선출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위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11조 회의 갑시다. 재과 출과 보실 필요 없고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는 거. 임시회의 소집권자만 잘 보시면 돼. 위원장, 청장,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18조에서 18조 2까지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다. 그죠? 요거 두 문자 하나 불러줬죠. 5기 3종 매교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경찰청장의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 3년마다 그리고 경찰관서의 장이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교육 시기 및 이수 시간 요것도 개정된 법령이다. 그죠? 신규 예정 경찰 공무원은 5시간 이상 그리고 경찰관서의장은 6시간 이상이고 교육기간에 들어가면 1시간 이상 강사는 40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 진정의 기각 보셔야 되겠다. 그죠? 기각과 각하 구별하라고 이야기했죠. 각하는 아예 내용조차도 볼 필요 없는 거죠. 각하 사유가 뭐였었냐면 허무의 명의로 진정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런 거고
기각만 우리 체크하면 된다 그랬지. 두 문제 체크합시다. 4, 9, 침 체크합시다. 진정 내용을 읽어봤던데 사실이 아니더라 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따로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됐죠? 그리고 인권 침해는 아니더라. 4, 9, 침 체크하시고 진상조사단의 구성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지 아니했을 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누가? 경찰청장 줄 거 두시고 사망과 중상의 중대한 인권침해 의심이 있을 때 의심 동그라미 하시고 진상조사단 만드는 거죠. 경찰청장이 만들지만 그 밑에 이하 차장 직속으로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단장은 경무관급 그리고 43조의 팀장은 총경급입니다. 43조 2항 팀원 수는 단장이 정한다는 거 팀장 X 44조 그냥 한번 넘어가시면 되고 45조의 민간조사 자문단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한다 그랬죠. 박사, 학위, 판사, 검사, 변호사 3년 이상 전문가까지 운영기간 진상조사단의 운영기간은 2개월이라는 거 3개월 X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다. 결과 발표는 단장이 합니다. 2항에 가서 보시면 단장이 하고 팀장 아니에요.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후 운영에 관한 법률 봅시다. 이거는 머릿속에 그림만 정확하게 떠오르면 되죠. 누구든지 나오면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는 나오면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회 사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첩 고위공직자는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 무조건 고발을 하여야 한다. 경무관급 이상이죠. 그 다음 위원회가 처리하는 기간은 소청심사위원회와 똑같이 60일 플러스 3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사기관이나 감사원같이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합니다. 종결하고 난 뒤에 다음 페이지 알려주는 건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재조사 요구는 30일 이내 재조사 요구를 받았으면 다시 재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는 건 7일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국민감사 청구제도 청구권은 18세 이상이라는 거 19세 이상 X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소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500명 X 인권 갑시다. 특성,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죠. 정당성 판단의 기준 위에다가 법률과 관습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고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이렇게 적어두셔야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하는 일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정되는 거고 상호의존성,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인권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도 있다. 불가분성, 다른 거 다 보호해도 집에 못 가게 한다면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인권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상호의존성 동그라미, 불가분성 동그라미 양쪽으로 화살표. 유형에 가서 보시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밑에다가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라 그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거리는 먹고 사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뭐 사회보장이라든가 의식주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니까 그 두 가지만 잘 구별하시면 되죠.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 갑시다.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은 경찰이 하는 다른 일 따위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범인 제압이 주된 임무고 전문직화에 기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치안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이 사회봉사를 강조하니까 지역사회 경찰을 통해 강조되는 거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기관이 해야 될 일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다만 이때 원래 법적 근거를 가진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되는 거지 그걸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그랬죠. 옆에다 적으세요.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 대역은 절대 주인공의 동성과 대사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 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 보수주의는 범죄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본다. 옆에 적어야죠. 범죄 원인론 중에 고전주의와 연결되는 이야기고 진보주의는 범죄 원인을 가정 파괴, 교육 결핍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범죄 원인론 중에 사회 구조 원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됐어? 그 다음 경찰의 전문직업화 갑시다. 특징이야 읽어보시면 되고 전문직의 문제점이 시험에 나옵니다. 북건주의는 심장 전문이 나와야 되죠.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은
의사들이 자기네들 위해서 파업하는 거고, 소외는 사회복지정책 전문직 공무원, 차별은 로스쿨이나 순경 채용시험의 그 학벌을 대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전문직으로 갈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걸 말한다 그랬죠. 경찰의 일탈과 부패 갑시다. 관직 중심적 정의는 관직을 가진 자가 권위를 남용할 때 발생하는 거죠. 권위를 남용 주거두시고. 시장 중심적 정의는 내가 뇌물을 100만 원 줬을 때 50만 원의 이익을 얻으면 안 준다. 당연히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100만 원을 줬을 때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때 뇌물을 주게 된다. 이익을 얻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공익 중심적 정의는 공익을 해야 하는 것을 부패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 부정부패 유형에서 백색 부패는 하얀 거짓말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 이야기한다 그랬죠. 다수가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 또는 관리화된 부패. 대표적인 예가 경기가 좋지 않은데 공무원이 나와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로 백색 부패가 되는 거고, 회색 부패는 색깔이 애매하다. 그죠?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 옆에 적으세요. 떡값, 후원금 이런 거 적으시고, 흑색 부패는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니까 뇌물이라고 적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부패 과정 봅시다. 부패 과정 옆에다가 적으세요. 비공식적 사회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공식적 사회 과정은 일 배우는 과정이니까 영향받을 리가 없죠. 마치고 나서 소주 한잔 하다가 관내 유흥주점 사장들한테 돈을 받거나 한단 말이야. 처음에 1단계 들어갈 때는 나는 힘없는 사람 도와줄 거야. 사회봉사수단으로 들어가는데 봉급도 낮아. 경찰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좋아. 승진도 잘 안 돼. 좌절을 느끼게 되고 몇 번의 좌절 끝에 체념한 다음에 그럼 에이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경찰직을 사익과 안락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전체 사회가설 나와 있습니다. 전사윌시 이렇게 가는 거죠. 전체 사회가설을 윌슨이 주장합니다. 시카고 시민사회가 부패하니까 경찰이 부패하게 됐다.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의 주 원인이 되는 거고, 바로 니구나, 바커, 로벅, 니도프 구조원인 가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임경찰 등장한다 그랬죠. 신임경찰이 경찰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선배들이 돈 받아먹고 있더란 말이야. 거기에 물들게 된다는 이야기고, 너도 돈 받고 나도 돈 받으니까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침묵의 규범 밑에다 적으세요. 묵시적 관행. 법률 및 예상과 현실의 괴리 생기는 거 맞다. 그죠? 출장 가려고 했는데 출장비가 하루에 3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3명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지? 썩은 사과가설, 부패한 개인이 들어와서 조직을 물들게 만드는 거니까 부패 원인은 개인적 결함이고, 키워드 하나 나온다. 그지?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루는 셔먼이 주장하는 겁니다.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동그라미 하시고, 사소한 오이가 습관화 동그라미 하시고, 관내 편의점 사장님이 캔커피 하나 전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 자체는 부패는 아니지만 괜히 인적 관계가 형성되면 부패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받지 마라. 이게 셔먼의 입장이고, 학자들이 두 가지가 대립된다. 그죠? 펠인델부 체크하세요. 펠트버그는 작은 오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델라트르는 작은 오이 받지 마라고 그랬고, 펠트버그 작은 오이 인정 옆에다가 형성제 이론이라고 적어둬야 되겠죠. 시민과 경찰 간의 호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형성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고발,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내부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 매체에 대해서 공표하는 거니까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내용이고,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거니까 보충성이 적용됩니다. 밑에 하나 더 적으세요.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경찰 윤리 강령 제정 순서는 간단하다. 그죠? 헌신, 헌서 이렇게 가는 거고, 경찰관장에 5가지 경찰의 모습이 나와 있죠. 위에 적으세요. 친의, 공근께 이렇게 적어둬야 되죠.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깨끗한 경찰, 근면한 경찰, 친의, 공근께 적어두시고, 경찰 윤리 강령의 대내적 기준, 대외적 기준은 읽어보시는데 행위의 준거도 제공하고 조직 운영의 기준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찰관 개인의 행동의 기준도 제시하지만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도 역시나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윤리 강령의 문제점, 실행 가능성,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최소주의 별표하세요.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
우선순위 미결정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고 비진정성의 조장 별표. 스스로가 이렇게 윤리적인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강요된 거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비진정성의 조장 밑에다가 윤리적 불감증 적어두시고. 그 다음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나와있죠. 저 보세요. 사회계약설 이거 앞에 뭐 있죠? 이론이 있었다 그지? 홉스와 로크와 루소 있었죠. 홉스는 뭐야? 자연권 전부 주는 거고 절대군주 등장하고 혁명권 없고. 맞아? 로크 자연권 일부, 제한군주, 혁명권 유보. 그 다음 루소가 뭐 하는 거지? 일반의지, 그 다음에 직접민주제, 자연적 자유가 사회적 자유로 변화됐다. 요거 말고는 다 맞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것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접신 안동객 체크하시고 공정한 접근의 보장은 객관적 기준으로 차별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음주 단속하는데 동료경찰관이 적발됐는데 봐줬다면 직업을 가지고서 차별한 거고 순찰 가라 그랬더니 일 많이 없는 부자 동네만 순찰 갔다면 빈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게 되잖아요. 공공의 신뢰확보는 거기 체크하셔야 되죠. 자구 법법 체크해 봅시다. 자구행위 하지 마라. 적법 절차 지켜야 되고 법 집행은 확실해야 된다. 자꾸 법법 체크하시고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밑에다가 궁극적 목적이라고 적어두셔야 되죠. 결론적으로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고 법 집행은 수단이다. 폭주족 따라가는데 걔가 혹시나 넘어져서 사망할 것 같으면 법 집행을 좀 양보해라 그랬잖아요. 협동과 역할관계 준수. 여기서 협동은 기능적인 업무 협조와 정보교환의 무형적인 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역할관계와 관련돼서는 경찰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서 나쁜 사람을 혼내줬다면 판사의 역할을 지가한 거니까 역할관계 준수를 위반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역시나 차별하지 마라. 뭘 기준으로 개인적 경험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라. 경찰권 발동을 해라는 이야기죠. 로버트 필경의 경찰개혁안 두 가지. 로버트 필경 위에다가 범죄 예방 적어두셔야 되죠. 군대식으로 조직된다는 거. 범죄가 부재돼야 된다는 거. 시내 중심지에 위치돼야 된다. 색깔되어 있는 그 세 가지 좀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갑시다. 기본강령 6가지. 이건 사실 제목과 키워드만 외우면 되는 거였죠. 경찰 사명은 사명. 경찰 정신은 정신. 규율은 규율. 단결이 굳게 뭉쳐. 책임은 책임, 성실청렴은 성실청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가서 봅시다. 상사의 허가 동그라미, 명령 동그라미. 상사의 허가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장소 외에서 직무수행하면 안 되는데 거기 비교되어 있는 거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가공무법의 직장이탈 금지는 소속 상관의 허가, 정당한 사유 구별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근무시간 중 음주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 여행 제한 별표하세요.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거 중요하게 다룬다고 이야기했죠. 2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 갈 것 같다면 신고하고 가라는 이야기고 경찰 비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지휘선상 위치근무 때문이죠. 옆에 적으세요. 지휘선상 위치근무 1시간이잖아. 지휘선상 위치근무 1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2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면 지휘선상 위치근무도 안 되니까 미리 말해주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상휴가 1회 10일이고 포상휴가는 허가할 수 있다죠. 옆에 적어두세요. 민사분쟁의 부당개입 금지는 경찰 공공의 원칙이고 아래쪽에 2개 연일 근무자나 공휴일 근무자 철야나 당직 근무자는 무조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경찰관의 컨디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다. 그죠? 17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가서 봅시다. 제4조에 와서 보시면 이건 내가 스스로 잘 보라 그랬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겁니다. 1항 봅시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이게 부당한 지시였잖아요. 그런 방법 2가지라 그랬죠.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력 책임과가 상담할 수 있다죠.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2항을 가서 보시면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시가 떨어지더라. 그러면 방법은 상담밖에 없더라. 상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4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무조건 임의적 절차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30조에 따른 경찰관선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해서 행동강력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조 2 갑시다. 수사 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나와 있죠. 수사 단속이 되는 대상이 되는 업소 밑에 줄 사적 접촉은 하면 안 돼. 그러나 공적이든 사적이든 접촉했을 때는 무조건 신고하라고 돼 있고요. 2항 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면 안 되고 경찰 관서 내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현장 검증 같은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록해야 된다는 거. 정치인이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소속 상관 가지고는 커버 안 된다 그랬어요.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받으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소속 상관 X. 13조 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사할 때 도와줘라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커피 한 잔 정도는 상관없다 그랬잖아. 다른 법령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 시험 지문에 공무원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적 노무를 제공 요구 약속하면 안 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죠. 13조의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이거 갑질 금지에 관한 이야기잖아.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휘직책 등에서 요래되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서 부당한 행위하면 안 됩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읽어봐도 되지만 이론은 체크하라 그랬죠. 인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에게는 불이익, 제3자에게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신청을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넘어갑시다. 14조 갑시다.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항과 2항은 받으면 안 되는 돈에 관한 이야기다. 그죠? 직무 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없이 무조건이니까 1회 100만 원, 매회 회계 정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안 돼. 2항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네가 뭘 해줬건 안 해줬건 다 필요 없어. 돈 받으면 안 돼. 한 푼도 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3항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받아도 되는 돈인데 받아도 되는 돈은 나한테만 주려고 만든 돈이 아니라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데 내가 조건을 완성시켰을 때 1호 위로 격려 보상 2호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10만원 선물 5만원 10만원 사적 거래 돈 빌려주고 받는 건 괜찮다 그랬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받는 건 괜찮은데 가로 안에 증여는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부모님이 주시는 거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 직원상조의 동호인의 동창회 밑에 줄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받아도 되는데 이건 좀 조심해라 그랬죠. 혹시나 나를 가입시켜 놓고 회칙을 바꿨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조심하라 그랬고 6번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거 받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특정인 X 나한테만 주는 거 아니잖아.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로또 1등 당첨금이나 홍보용품 이런 것들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도 있습니다. 14조의 2 갑시다. 감독기관의 공직자는 피감기관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그 부당한 요구가 뭔지가 나와 있죠.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고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이전의 요구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2항에 가서 보시면 일단 뭐 해야 되지?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공직자가 또다시 재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려야 된다. 피감기관 동그라미. 그럼 피감기관 행동강령 책임관은 맨 마지막에 피감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거고 피감기관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새끼를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거다. 그렇지만 남의 자식 내가 야단치면 안 된다 그랬죠. 피감기관의 장은 사망. 두 번째 줄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되고 두 번째 줄 끝에 감독기관장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 외부강의 사례금 갑시다. 15조 외부강의 사례금은 시간당 40만원 최대 100분의 150까지니까 6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그랬고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뭐 차비라든가 음식물은 해줘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2항 가서 봅시다. 중요한 거 나오죠.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어차피 공문 형태로 내려오고 돈도 많이 안 주는 거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직 외부 강의 사례금을 못 받았다. 그럼 그거 빼고 신고하라고. 일단 신고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안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만 하면 됩니다.
외부 강의는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죠. 3회까지는 신고만 하고 가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하는 것들은 비리가 낄 가능성이 없으니까 별로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월 3회를 초과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들이 있었죠. 15조 2 초과 사례금은 신고 안날로부터 2일 이내가 되는 거죠. 안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다. 그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는 반환하는 거죠. 소속기관장 X, 돈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지. 그런데 공무원이 신고를 하고 나서 반환을 안 해. 왜 반환 안 하니? 물어보니까 얼마 돌려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헛소리 할까봐 7일 이내에 초과 사례금 액수 산정해서 공무원에게 통지하게 되는 거고, 사망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초과 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공자 밑에 다시 한번 소속기관장 X. 그 다음 뭐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16조의 3 갑시다. 16조의 3에 보시면 골프 같이 치면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치는 경우 있었지. 거기 박스 안에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든가 친족인 직무 관련자와 친다라든가 동창회 나가봤더니 직무 관련자가 있더라. 그러면 사전에 신고해야 되고 사전에 신고가 안 되면 사후에라도 신고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넘어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봅시다. 뭐 외부 강의 신고는 다 똑같은데 거기 사항이 그 행동 강령에는 없는 이야기죠.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부정청탁 관련 위반 시 제재 수준 이것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그죠? 이해관계인이 이해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서 부정청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제재 없다. 제3자를 찾아내서 부정청탁할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는 일반인일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가 공직자이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일을 수행하면 범죄가 완성되는 거니까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과 관계없이 뭐 무조건이 말이야.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받으면 제공자와 공직자 같이 처벌한다 그랬죠. 배우자가 받아도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그랬고 다만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공직자도 알 때만 처벌한다 그랬지. 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회 100만 원 매회계는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 그럴 때는 수수료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되죠.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도 안 하고 반환도 안 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고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여기는 대부분이 2년이고 날짜는 14일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잖아요. 3년짜리만 잘 체크하면 된다. 그지? 첫 번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행동강령을 달리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 구별 안 한다 그랬어요. 다 직무 관련자예요. 그냥. 그런데 공공기관에는 뭐가 안 들어간다 그랬냐면 사립학교랑 언론사는 안 들어간다 그랬고 고위공직자는 치안감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시도경찰청장까지.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임용 전 2년 이내에 다녔던 회사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고 공직자로 채용되기 2년 이내 자문, 고문 제공했던 거 또는 2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같이 근무한 사람 다 2년이다. 그죠? 사적 이해관계 신고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고 6조의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죠. 직간접적 X라고 적어두시고 박스 안에 보시면 공직자 자신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 즉 부모나 자식도 되는데 부모나 자식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랬죠. 그거 체크하시고요. 보유하게 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매수했으면 등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거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요게 이제 3년 이내죠. 공직자로 들어오기 전에 3년 이내에 뭐 했던 일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고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신고 직무 관련자와 특별한 일을 하는 경우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거래하거나 이런 거 다 14일 이내에 신고.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에 가서 보시면 요거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3년 2개 다 체크했던 거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 금지, 퇴직자랑 사적으로 여행 가거나 골프 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때 퇴직자는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벌칙과 과태료 가서 봅시다. 사적 이해관계임을 미신고하거나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다 이거 14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직무 관련자와 거래 미신고, 이것도 다 14일 이내에 하라 그랬고, 직무 관련 외부 활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사부 거외 이렇게 체크하듯이 됐죠? 그 다음에 고태 나오죠.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퇴직자와 사적 접촉했는데 신고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고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됐지? 사부 거외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까지만 정리하시고 7번 보세요. 7번은 조문을 조금 봐야 돼.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7번에 기억 보세요.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야기하죠.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뭘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항 보세요. 기억 보세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거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요. 니은도 봐. 니은도 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돼 있죠. 근데 디귿 보세요. 그냥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말 안 하잖아.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문의 구조가 달라. 그런데 여기에 기억과 니은을 보면 또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기억 보세요.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공직자가 나오죠. 공직자. 그 다음에 니은은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공직자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기억이 공직자를 말하고 니은은 공직자가 아니고 그냥 이익을 얻은 사람 공직자 아닐 때 됐어? 그 다음에 거기 디귿은 보세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문 구조가 됐어? 숫자만 외웁니다. 7, 5, 3 이렇게 할 거예요. 됐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됐어? 구도를 보면 얘가 제일 죄가 무겁잖아요. 지금 맞지? 그러니까 7, 5, 3 이렇게만 물어. 됐어?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